1942년 6월 4일 이제 가장 중요한 공격으로 치닫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 오전 10시 15분경 일본 항모부대 남쪽과 동쪽에서 각각 미 항공대가 접근합니다. 남쪽에서 엔터프라이즈 폭격대, 동쪽에서 요크타운 항공대가 양면 공격을 시도하고 상공호위 제로기들과 요크타운 전투기 편대 간의 전투가 벌어지는 사이 요크타운 뇌격대는 일본 항모를 격침시킬 어뢰를 달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항모부대 상공에 있던 36기 정도의 제로기들이 이 항전 쪽에 집중되기 시작했고 뇌격기 편대와 전투기 편대 바로 뒤에는 요크타운 폭격기 편대 17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VF-3 떼치 소령의 남은 와일드캣 3기가 제로기를 상대로 잘 싸우고 있는 동안 더 낮은 고도에 있던 와일드캣 2기는 뇌격기 편대를 직접 호위했고 이 2기 중 한 명의 조종사가 토마스 F. 취익이었는데 정확한 계급은 안 나오고 머시니스트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토머스 취익은 자기와 아래 뇌격대에게 달려든 제로기 1기를 격추했고 나머지 1기의 조종사가 데니얼 C. 쉬디소였는데 이 사람도 제로기 1기를 해면으로 유도해 추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는 제로기가 워낙 많아 결국엔 도망다니기 바쁜 상황이 되었는데요. 둘 다 생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배치위브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투를 벌였는데도 제로기를 격추하고 공격을 피해 살아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크타운 전투기 편대 VF-3는 3분의 1 전력인 6기만 출격해서 훨씬 더 많은 제로기를 상대했지만 현재까지 1기만 당하고 6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요크타운 전투기 편대는 나름대로 최선의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바로 뒤에서 요크타운 급강화 폭격기 17기가 따라오고 있지만 일본 항모부대 쪽으로 먼저 들어오고 먼저 제로기들에 공격당한 것은 뇌격기 편대였습니다. 오전 10시 20분경 소리와 히류는 뇌격대를 피해 계속 북서쪽으로 항진하고 있고 남서쪽으로 상당히 거리가 먼 해역에 1항전 항모 아카기와 카가가 있습니다. 요크타운 전투기 편대가 제로기들과 싸우느라 전투기 호위는 일찌감치 사라져버렸고 메시 소령의 뇌격대가 다가가고 있는데 1기가 격추되어 11기가 남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공호위 제로기들이 때맞춰 요크타운 뇌격기 편대에 몰려와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때 요크타운 뇌격대에 달려든 제로기들 중 하나의 조종사가 이전에 잠시 등장했던 항모 소류 소속의 후지타 이오조였습니다. 일본 항공대가 미 항모부대를 향해 발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끊임없이 몰려드는 미 항공대를 공격하는 임무밖에 할 수 없었고 6월 4일 새벽부터 연료와 탄약을 보충받아가면서 벌써 3번째 출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로 에이스가 에이스인 것은 변하지 않아서 혼자서 빠른 시간 안에 데버스테이터 4기를 격추시켰습니다. VT-3의 편대장이었던 랜스 메시 소령도 초반에 전사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요크타운 전투기 편대장 떼치 소령이 편대장기의 최후를 보았다고 후에 증언했고 메시 소령의 데버스테이터가 바로 폭발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편대장기의 폭발은 같은 뇌격대 다른 조종사의 증언으로도 확인됩니다. 요크타운 전투기 편대는 뇌격기 편대를 제대로 호위했다기보다 뇌격기로 달려드는 제로기들을 전투기 쪽으로 끌어내는 정도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용감히 돌진한 요크타운 뇌격대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후 더 이어집니다. 요크타운 전투기 편대와 뇌격기 편대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이 거의 같은 위치에서 따라오던 맥스 레슬리 소령 지휘의 요크타운 급강화 폭격기 편대. 만약 전투기 편대가 싸우는 사이 뇌격기 편대와 같이 일본 항모 쪽으로 바로 진입했다면 폭탄을 명중시킬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크타운 3기 항공대가 240도 방향으로 같이 비행해서 다가오다가 뇌격기와 전투기 편대가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 항전 쪽에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레슬리 편대장은 같이 접근하다가 폭격대까지 전부 들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항모부대 북쪽 해역으로 비행해서 공격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전 10시 20분경 요크타운 뇌격대가 제로기로부터 공격을 받기 바로 직전에 폭격대 레슬리 편대장은 뇌격대의 메시 편대장에게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 일본 항모의 어뢰 공격 준비가 되었느냐고 묻고 그렇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뇌격대는 히류와 가까운 위치에서 제로기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지만 요크타운 급강화 폭격대는 일본 항모부대 위치의 가장 북쪽에서 더 올라간 곳에서 항모 소류를 향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항모 소류 상공에는 호위 제로기가 히류 쪽으로 빠져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함대의 북쪽 이항전 해역에서 사건이 이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이제 남쪽에서 다가오는 엔터프라이즈 폭격기 편대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참고할 것은 요크타운 세기 항공대가 발진과 비행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서 거의 2시간 일찍 출격한 엔터프라이즈 폭격대와 거의 같은 시간에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구축함 아라시를 따라와서 결국 일본 항모부대를 발견한 매클러스키의 폭격기 편대. 가장 먼저 발견한 일본 항모는 제1항공전대 카가이고 가까운 위치에 아카기가 있습니다. 일본 함대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항모 소류는 수평선 너머로 보이지 않는 정도 거리입니다. 엔터프라이즈와 요크타운 폭격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서로 존재도 알지 못해서 합동 공격을 하는 등의 옵션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매클러스키 폭격대는 VB와 VS에 2개 편대가 있었고 총 31기의 폭격기가 있어서 충분히 항모 2척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고 통용되는 전투 교리가 있었습니다. 일단 적 항모가 2척 있을 경우 각 편대 VB, VS는 서로 다른 항모를 공격합니다. 현재 31기 중 1000파운드 폭탄을 장착한 베스트 대위의 VB6가 13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윌머 갤러허 대위의 VS6이고 매클러스키는 전체 항공대의 총지휘관으로서 따로 3기를 지휘합니다. 따라서 이때 갤러허의 VS6는 15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해군 폭격대의 전투 교리에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적 항모 2척이 서로 떨어져서 있다고 가정하고 아군 폭격대도 2개로 나뉘어서 온다면 앞서서 오는 항공대가 먼 거리에 있는 항모를 공격하고 후방에 위치한 항공대가 가까운 거리의 항모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전방 항공대가 가까운 위치 항모를 공격하면 후방 항공대가 먼 거리의 항모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뒤쪽 항모에 공격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거운 1000파운드 약 453kg짜리 폭탄을 가진 편대가 가까운 적을 공격하고 가벼운 500파운드짜리 폭탄 등을 실은 편대가 더 먼 거리의 적을 공격합니다. 이건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항공대에게 더 빨리 공격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전에 더 무거운 폭탄을 실은 베스트 대위의 VB6에서 연료와 산소 문제가 발생해서 매클러스키와 갤러허의 편대인 VS6와 분리되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일본 항모에 가까워지면서 VB6는 VS6의 약 45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금 언급한 2가지의 항공대 항모 공격 교리를 6월 4일 아침 상황에 적용해보면 앞에서 가고 가벼운 폭탄을 장착한 VS6가 더 멀리 있는 항모 아카기를 공격해야 하고 뒤에 있고 무거운 폭탄을 장착한 VB6가 더 가까이 있는 항모 카가를 공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당시 제1항공전대의 카가와 아카기의 대략적인 서로 간의 위치는 위와 같은데 카가가 왼쪽 그리고 아카기는 카가에서 약간 앞으로 나가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카가가 두 항모 중 엔터프라이즈 폭격대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리에 따라 VS6가 아카기로 가고 VB6가 카가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VB6와 VS6 전체를 지휘하는 매클러스키가 폭격기보다 전투기 조종사로서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나온 2가지의 폭격대 교리가 완벽히 체화되어 있지 않았고 앞에 있는 1항전의 두 항모를 가까이 있는 항모와 멀리 있는 항모로 보지 않고 왼쪽에 있는 항모와 오른쪽에 있는 항모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미드웨이 해전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을 초래합니다. 또한 VB6는 산소 문제로 VS6보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어서 매클러스키의 수신호를 베스트 대위가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항모에 계속 접근하자 매클러스키는 무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VS6 편대장인 갤러허에게 왼쪽 항모를 공격하라고 명령 내린 후에 VB6의 베스트에게 오른쪽에 있는 항모를 공격하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이것은 폭격기 편대 교리에 따른 공격 대상 설정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전후 갤러허 대위는 당시 매클러스키가
자기에게 왼쪽, 베스트에게 오른쪽 항모를 공격하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확립된 교리대로 하든지 반대로 하든지 그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고 명령받은 대로 각 편대가 항모 하나씩 맡아서 잘 공격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매클러스키와 달리 베스트 대위는 급강한 폭격기 조종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폭격대 교리에 따라 공격이 진행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베스트 대위는 매클러스키에게 무전을 보냈는데 먼저 발신자가 베스트, 수신자가 매클러스키라는 것을 밝히고 교리에 따라 공격을 진행한다는 메시지를 이어서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왼쪽, 오른쪽으로 지정해주는 게 사실 더 직관적이긴 한데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기록에 의하면 매클러스키가 베스트에게 보낸 무전, 그리고 베스트가 매클러스키에게 보낸 무전을 양쪽 전부 놓치고 말았습니다. 베스트가 왜 명령을 받기 전에 먼저 무전을 보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둘이 동시에 송신 버튼을 눌러서 둘 다 송신에 실패했다는 것이 현재의 유력설입니다. 매클러스키는 갤러어를 보통 부르던 대로 가운데 이름인 얼로 부르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왼쪽에 있는 항모인 카가를 향했습니다. 결국 매클러스키는 자기가 지휘하는 3개를 포함 VS-6와 함께 카가를 공격하게 되었고 VB-6의 베스트 대위는 매클러스키의 무전을 못 듣고 자신은 폭격대 교리대로, 즉 뒤에서 따라오고 무거운 폭탄을 가진 편대가 가까운 항모를 공격한다는 것에 따라 아카기가 아닌 카가로 돌진하게 됩니다. 즉 31기의 폭격기가 서로 가까이 있는 두 항모를 따로따로 공격하지 않고 본의 아니게 항모 한 척에만 31기가 전부 달려들게 된 것인데요. 폭탄을 전부 카가에만 퍼부어서 확실히 침몰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군이 원하는 것은 일본 항모 한 척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격침시키는 것이니만큼 자기들 잘못으로 전과를 그냥 절반으로 줄여버릴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는 운 좋게 아라시를 만나 일본 항모까지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 약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공격이 실제 진행되는 전개 과정에도 숨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